때 사우디의 고민 중에 하나는 결국 내가 석유가 아닌 다른 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절대정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보시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우디가 최근에 미국의 척을 저면서까지도 감산했었던 이유는 이게 더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우디가 2016년에 그렸었던 그림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갑자기 더 빨라졌어요. 이건 사우디의 생존 전략입니다. 네옴시티부터 해서 건설, 그 다음에 있는 방산, 그 다음에는 수소 사업까지 이렇게 쭉 연결을 해서, 이게 결코 작은 사업들도 아니고,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테마가 아닙니다. 이것도 트렌드거든요. 네. 그래서 사우디가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일 때마다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면 사우디의 생존 전략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고 그에 따라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 네. 네. 자, 오늘 10월 21일 금요일에 저희 3프로TV 아침 스튜디오를 찾아주시는 우리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부장님. 신한증권. 신한투자증권. 투자증권이? 아니. 금융투자에서 바뀐 거지, 참. 풀네임 좀 불러주셔야죠. 힘들게 나오셨는데. 저도 헷갈립니다. 네, 신한투자증권 예. 이선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이발하셨어요. 저는 조금 네. 쳐냈습니다. 네. 예, 이제 주식도 좀 이렇게 지저분한 거 좀 쳐내고 예. 알짜로 좀 가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 사령관님과 함께 어떤 작전을 좀 펼쳐봅니까?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제 국제적인 얘기 조금 해드릴 거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우디 얘기입니다. 네. 요즘 사우디가 왜 이렇게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질까? 사우디에 속내가 있을 건데 이게 또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요즘 뭐 네옴시티 관련주라고 해서 매매도 많이 하실 거고, 그래서 이게 미치는 파장이 결코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경제적으로 사우디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사업인지, 네.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어떤 수혜는 될 수가 있는 건지에 대한 네. 고민이 많이 필요해서 정확한 이런 이해가 있으시면 그래도 그래요. 투자를 하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럼요. 예,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네옴시티 관련주 갖고 있는 분들 마음 부지상했어요, 이번 주에. 많이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그 미국과의 사우디의 정치적인 갈등이 아무래도 이게 경제 변수가 아니라 정치 변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판단이 힘드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서 뭐 사우디 얘기 들어가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사임을 했죠. 네네. 결국엔 예정전 수순이었고, 좀 아쉬운 건 조금 더 일찍 사임했었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44일 두고 예. 차인데. 그냥 그것도 봐주세요. 너무 길었어요. 봐주세요. 이게 사실 나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네. 근데 이제 영국 역사상 가장 최단기였다라는 오명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네. 그만큼 영국 트러스 총리가 있었던 그 정치적 파장은 적지 않았었던 거고, 네. 그 당시 사실 제가 조금 굉장히 네. 일부러 톤을 많이 낮췄지만 사실 영국이 금융위기에 들어갔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완전히 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걸 영국 총리도 저는 지금도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 본인의 발언이나 이런 거 보면 마지못해서 나간 거지 실제 그분이 똑똑하다는데 별 동의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은 것과 똑똑한 건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융시장을 아는 건 정치인들은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알아서 그런 건지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지금이라도 다행이 아닌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결국엔 감세 정책도 철회가 됐고 트러스 총리도 물러나는 게 됐으니 궁극적으로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판단을 합니다. 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최근에 시장에 많은 혼란들이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엔화 약세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이고, 또 영국 사태도 그랬지만 공통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는 불편함은 뭐냐면 결국 현재 미국을 비롯해서 각국이 가는 방향과 반대로 움직일 경우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엔화 약세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 얘기해서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그래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뭐 채권 시장을 0.25 뭐 그 정도로 뭐 묶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들 이런 네. 것들이 미국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격차가 벌어지니까 힘든 거죠.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변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결자 해지는 오로지 미국 국채입니다. 결국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떨어져야 이 모든 위기가 해결이 되고 현 상황처럼 지속적으로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계속해서 더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 사실 취약국들은 더 어려질 수 없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정책적 실수가 나오면서 그 위기는 더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어쨌든 미국의 물가가 빨리 잡혀야 모든 일이 해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한국이든 영국이든 일본이든 뭔가 조금 불편함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불편함의 해소의 키는 오로지 미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네. 뭐 영국이 저렇게 돌리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함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쉽지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럼 그 해결점은 언제가 될 것 같느냐. 일단 기대는 11월이죠. 11월에 나오는 물가지표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11월에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 일단 선거가 끝났다라면 선거 이슈 이후에는 현실을 돌아봐야 될 거니까 그 이후에 바이든이 시장을 위해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위기와 관련해서 그동안 정책적으로 시장의 위기가 조금 있었더라도 자기한테 유리하게 했던 정책을 일부 돌릴 수 있는지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국의 정책이 키다, 핵심 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사우디 얘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예. 말씀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한번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네.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사우디가 원유 감산을 했죠. 자, 지금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상황에서 원유가 시장에 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지대한데 자, 그렇다면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이런 통화 정책 또는 각국이 하고 있는 이 열심히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해서 유가가 정말 유의미하게 많이 빠져줘 준다라면 네. 우리가 금리 정책을 할 때 되게 숨통이 많이 트일 것이고 또 우리도 물가 부담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는 즉 단도직입적이라면 유가가 많이 빠지면 미국 같은 경우가 올려야 될 금리의 인상 폭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는데 사우디는 아시다시피 또는 오페크는 같이 해서 200만 배럴 감산을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시장에 굉장히 큰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들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유가가 생각보다 빠지지 않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통화정책 운용에 굉장히 어려움을 배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우디 입장에서 왜 미국과 척을 지면서까지도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우리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견해들이 있겠지만 지금 그거보다는 저는 사우디의 입장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장도 보시면 어느 정도 지금 사이가 안 좋아졌는지 보시면 사우디가 대놓고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우디에서 미군 MD를 철수하겠다. 이게 미사일 방어 체계죠. 네. 예, 미사일 디펜스라 그래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철수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패트리어트를 철수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사우디의 방위는 지금 이란의 미사일 공격, 그다음에 예멘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굉장히 불안함에 떨고 있고 요걸 현재 미국이 방어해주고 있으니 미국이 이거 나 뺄 거야. 너 지금 말 안 들을래? 라고 얘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아, 미국이 이렇게 뺀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뭐 뺄 수도 뺄 수도 있다라고 있다? 협박을 하는 거지 어. 실제 빼지는 않겠죠. 네. 그만큼 갈등 수위가 굉장히 커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우디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경제적인 측면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제가 잠깐 칠판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우디의 현재 빈 살만 왕자는 온전하게 정권을 잡으신 분이 아니죠. 원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우디라는 나라가 태어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1900년대 넘어서 1940, 50년대 때
태어난 국가인 거고 사우디의 국왕은 왕비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 중에서도 왕비 중에서도 이제 수다일이라는 여성분이 계셨고 그 수다일이의 아들이 7명 있었어요. 그걸 이제 수다일이 세븐이라고 부르고 그 수다일이 세븐이란 그 7 왕그자들이 자기들이 적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빈살만 이전에 있었던 왕세자는 그쪽 수다일이 세븐 쪽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빈살만 왕자가 그 왕자를 축출해내고 내가 수다일이 세븐의 적통이고 내가 적통이야라고 하면서 이제 집권을 하게 됐었다라는 얘기죠. 문제는 이 빈살만 왕자가 집권하고 나서 사우디 경제를 돌아봤습니다. 그게 2016년도고요. 2016년에 봤었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또 하나는 내가 뭔가 정치적으로 정통성이 있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었겠죠. 이 당시 보면 사우디는 GDP의 88%가 원유로 충당이 되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사우디는 석유 빼놓고 나오는 게 없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우디 어떤 재정 자체가 생각보다 취약하다라는 뜻하죠. 유가가 많이 오르면 괜찮지만 유가가 많이 내리면 재정이 취약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사우디의 인구 구조에 있었습니다. 사우디 전체 인구 구조 중에서 60%가 30세 이하입니다. 참 젊죠? 네. 그리고 인구의 50%가 여성분들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 여성 인구도 많고 그리고 전체 인구의 60%가 상당히 젊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층의 실업률이 35%나 됩니다. 자, 사우디 전체 인구의 실업률은 12% 정도 되는데 네. 이 중에서도 젊은 친구들은 30% 거의 40%에 가까운 친구들이 실업률을 겪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향후에 이 빈살만을 집권하면서 내가 집권에 대한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원유에 대한 비중에서 벗어나자. 석유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벗어나자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젊은 층들한테 일자리를 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한 게 사우디 2030이란 프로젝트를 마련하게 됩니다. 네. 특히 이 사우디 2030이란 프로젝트를 마련했던 계기가 뭐냐면 2016년도 당시에도 글로벌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뭘 발표를 했냐면 앞으로 모든 에너지는 그린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이미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전체 재정의 88%가 석유인데 이게 계속해서 석유 가격이 올라가야 좋은 건데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글로벌 국가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는 이제 석유 안 쓰겠습니다. 탈탄소를 할 거고 석유와 석탄으로 벗어나겠습니다 했으니 이 사우디아라비아도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아, 그럼 내가 앞으로 석유만 가지고 먹고 살기 어려워졌으니 석유라는 걸 벗어나서 또 다른 걸 통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일자리를 줬으면 한다라고 해서 태어난 게 지금 말씀드렸던 사우디 2030 프로젝트고 그 사우디 2030이란 프로젝트 안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안에 조그만 게 네옴시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옴시티면 딱 떨어져서 아 거기에 사우디가 뭔가 건설한 데가 아니고 이거를 하기 위한 마중물 중에 하나가 사우디 2030이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우디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 때 사우디의 고민 중에 하나는 결국 내가 석유가 아닌 다른 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절대정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보시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우디가 최근에 미국의 척을 저면서까지도 감산했었던 이유는 이게 더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우디가 2016년에 그렸었던 그림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갑자기 더 빨라졌어요. 무슨 얘기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이 발표했던 게 리파워 EU라는 정책 기억나시죠? 네. 리파워 EU를 통해서 러시아한테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생각보다 더 빠르고 더 강하게 그린 관련 정책을 추진했다라는 거죠. 우린 조금 더 풍력으로 빨리 갈 거고 조금 더 태양광으로 빨리 가겠다. 또 최근에 미국도 IRA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발표를 하면서 네. 역시 미국도 조금 더 탈탄소를 빠르게 하고 더 강하겠다 의지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우디가 생각했던 플랜이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죠. 얘들이 생각했던 거 2030년까지 온전하게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IRA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또는 유럽의 리파워 EU라는 정책으로 인해서 사우디가 감당해야 될 원유 하락 또는 원유의 의존도를 줄이는 이 정책이 너무 시계가 빨라지다 보니 네. 사우디 입장에서도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좀 더 빨리 할 수밖에 없었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정책을 추진할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네. 그런데 유가가 빠지면 그 돈을 충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유가가 급락을 원치는 않는 거죠. 올리는 것까진 몰라도 90불이나 80불대에서 멈췄으면 좋겠다란 의지를 가지고 200만 배럴 정도는 되어야 이 이상으로 하락하지 않겠느냐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여기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현재 사우디가 하고 있는 이 사우디의 2030 요거 한번 차트 한번 보실까요?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사우디 2030의 비전 한번 보세요. 국부 펀드를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중요하죠, 여러분들. 자, 민간의 기여도 40에서 60으로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요 옆에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들. 얘네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뭐냐면 사우디 2030의 핵심적인 정책이 원래 앞서 말했던 GDP의 88%가 원유라고 했잖아요. 이걸 50% 이하로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원유 관련해서 사우디 재정은 원유 관련 비중은 50% 이하로 주고 나머지는 그럼 민간에서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럼 민간에서 어떤 걸 할 거냐? 여기 보이십니까? 관광산업. 이게 관광산업하고 또 하나 뭐죠? 군수산업이 핵심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자, 사우디 비전 2030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아람코 지분을 매각을 했었던 거고 전체 실업률이 11.6%입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층은 34%입니다. 실업률을 내리고 광업에서 일자리 얘네들이 뭔가 이것저것 채굴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건 네.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민간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재밌는 게 국방 및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국방 및 관광산업 육성. 자, 내가 앞으로 먹고 사는 산업인데 그게 국방 관련 사업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관광산업이기도 하고 또 여성들의 인구가 많다 보니까 참여를 확대시키겠다. 궁극적으로 젊은 층의 인기를 끌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이 정책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사우디 2030의 구체적인 한번 목표를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뭐 활기찬 사회, 번영하는 경제, 진취적인 국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비석유 부분 수출 부분에 16%에서 50%까지 반대로 얘기하면 석유를 88%에서 49%까지 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앞으로 사우디가 하는 사우디 비전 2030이란 정책에서 관광과 국방이 왜 맞물렸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사우디에 놀러 갔어요. 근데 사우디에 놀러 갔는데 막 관광 상품이라고 해봐 막 이란에 미사일 날라고 그러고 와 사우디는 매일 불꽃 축제하나 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우디는 제일 중요한 게 국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보를 먼저 튼튼히 하고. 그래서 산업 중에서 당연히 사우디가 하는 네옴시티를 비롯하든가 여러 가지는 건설과 관련이 많이 있겠죠. 네. 그렇죠? 건설과 관련된 산업이 일단 우리 쪽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텐데 동시에 앞서도 보셨겠지만 그와 못지않게 국방 산업을 키우는데 사우디가 무기를 수입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사우디도 무기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도 무기를 만들어서 새로운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게 요건데 그러려면 조건이 뭐냐면 다른 데서 무기를 하는 것 중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기술 이전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 각국에서 사우디 국방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협력을 맺으려고 하는데 네. 지금 사우디는 무기 체계가 다 미국 무기 체계죠. 아까도 보셨겠지만 MD 체계. 그럼 사우디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내가 국방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국가들이 있는데 사실 협력할 수 있는 제1번 국가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미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근데 지금 나 뺄 거다. 너하고 협력 안 할래?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무기와 관련해서 기술 이전해주는 국가는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지금 F-35 전투기도 받고 그랬지만 기술 이전 안 해주고 있거든요. 네. 웬만해서는. 그럼 여러분들 자 현재 있는 무기 체계가 미국 무기 체계인데 기술 이전을 해줄 수 있는 국가가 어딜까라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떠올려도 독일하고 한국 정도 아닐까요? 근데 독일이 무기와 관련해서 기술 이전을 해줄 수 있는 국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한국에 대한 방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국에 있는 무기를 팔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우디가 육성하겠다는 방위산업의 전략적 파트너에 대한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 당연히 무기도 사주겠지만 대신에 기술 이전도 해주고 거기서 공장 지어서 현지화해서 향후에 사우디가 방위산업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씨앗이 되었으면 하는 게 사우디의 바람인 거니까 근데 예를 이렇게 들어서 될 수도 있죠. 미국이 이제 사우디랑 이렇게 사이가 좀 안 좋아지면서 야 미국의 MD도 사우디에서 뺄래 뭐 이제 이러고 있는데 우리의 방산 시스템이든 무기든 이거를 눈치 없이 그냥 혹시 팔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정치적인 부분이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렇게 쉽진 않겠죠. 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사우디 입장에서 선택지는 그럼 중국이 될 텐데 중국, 러시아 뭐 이런 데 네, 러시아는 확실히 아니고요. 왜냐면 러시아는 무기 보셨잖아요. 예, 뭐 세계 강국이라더니 그걸 할 것 같지는 않아요. 확실히 아니, 근데 한국이 러시아는 파는 게 아닙니다. 뭐 MD 네. 같은 게 아니잖아. 예, 예. 탱크. 네, 그래서 미사일? 그렇지 전차 이런 건데. 우리도 MD가 가능합니다. 미사일 그래요? 방어 체계가 되는데 미사일 방어 체계가 이제 여러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고고도부터 해서 중고도, 저고도까지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고 그게 흔히 얘기하는 패트리어트, 사드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저고도는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LIG 넥슨에서 하는 뭐 그런 거 이렇게 가능한 거니까 네. 우리도 그 안에 뭔가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우디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제가 적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 뒤에도 한번 이렇게 자료들 보시면 얘네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사우디 2030에 대한 비전들이 엄청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홍해도 개발을 하고 네옴시티도 하고 키티아 엔터테인먼트 시티도 만들고 있는데 여기 외에 여러분들 사우디가 핵심 사업으로 삼고 있는 전략이 뭐냐면 수소 사업이에요. 자, 뭐냐면 사우디는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제일 많은 게 모래 사막이죠. 그 사막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뭘까요? 태양광이죠. 그렇겠죠. 그래서 네. 사우디 프로젝트를 보면 이 태양광에서 전기를 발생을 시키고 이 전기를 수전해를 하는 겁니다. 수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들고 이 수소를 수출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이 사우디 2030 안에 들어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수소를 수출할 때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수소 수출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암모니아로 바꿔서 수소가 H인데 H 3개에다 M을 집어넣으면 암모니아가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안전하게 운영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전부 다 한국과 하기로 이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H그룹 정도로 해서 다 돼 있고 한번 기사만 보셔도 충분히 협약이 맺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우디와 관련해서 이건 사우디의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우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서 훨씬 더 전 세계 시장에서 그린 산업이 조금 더 빠르고 강하게 더 많이 확장이 되면서 자기들이 설 길이 없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빈살만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나름대로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되고는 사우디 2030 네옴이 아니라 큰 틀에서 사우디 2030 전략을 조금 더 가열차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산업들이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된다 안 된다의 개념보다 사우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 앞서도 네. 보셨겠지만 네옴시티부터 해서 건설 그 다음에 있는 방산 그 다음에는 수소 사업까지 이렇게 쭉 연결을 해서 현재 사우디가 향후에 미래 먹거리로 젊은 층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먹거리로 낙점을 하고 지금 진출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아직 사우디와 관계가 높고 이미 협약된 관계들도 있으니 이게 결코 작은 사업들도 아니고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테마가 아닙니다. 이것도 트렌드거든요. 네. 그래서 사우디가 좀 더 빨리 움직이고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일 때마다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라면 사우디의 생존 전략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고 그에 따라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오늘은 조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우디 관련돼서 그러면 뭐 일일이 다 내가 어디가 협약을 체결했고 또 어디가 될 것 같은지를 이제 다 스스로 공부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기사화도 돼 있습니다. 기사 많이 찾기가 돼 있- 쉽습니다. 아, 그래요? 생각보다. 네. 이게 뭐 사우디 네옴시티 아니면 사우디 수소 이런 거 관련해서 한국 기업 이렇게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에서 검색만 하셔도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것들이 이미 체결이 돼 있었어라고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내가 이제 빈살만을 빙의해 보는 거야. 내가 빈살만이야. 내가 진짜 아까 우리 이선엽 부장님 말대로 그 삼촌이 해야 될 걸 내가 이제 왕위를 찬탈하는 네. 거 아니야. 원래 왕작에서
형제 계승이란 말이야. 맞습니다. 삼촌이 해야 될 걸 내가 딱 한 건데. 맞아요. 삼촌이었었죠. 야, 이게 근데 딱 하자마자 보니까 전 세계 돌아다니는 차가 다 전기차가 되네. 저기 저 북유럽 가보니까 다 바람개비로 다 풍력을 맞아요. 하네. 아니 우리나라보다 태양광도 안 되는 한국에서 다 태양광이네.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내가 아람코 주인인데 저거 100년 팔아먹어야 될 거 10년밖에 못 팔아먹겠네. 그 생각한 거지. 네. 그래서 이거를 가격을 올려야 되겠다. 그게 감산한 거잖아. 네. 가격을 계속 맞아요. 올려가지고 P를 유지시켜가지고 줄어드는 Q를 감당하려고 했겠지. 그게 지금 인플레이션을 초래한 거고.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싫어한 거고. 예. 그래도 어쨌든 그 P를 가득해가지고 뭔가 빨리 안 하면은 그게 헛된 노력이 되니까 그게 네옴이고 2030이고 그러는데 그 하부 구조에서 무언가 받아내는 그 기업들을 보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진출 안 할 수가 없죠. 생각보다 이제 중국도 수혜가 큰 것도 맞는데 우리한테도 떡고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워낙 거대한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 기업들한테도 큰 어떤 그 기회가 될 거라고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빈살만 왕자가 뭐 한국에 온다 안 온다 얘기도 있지만 안 온다고 하더라도 그 협력 관계가 깨진 건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게 어떤 한 국가가 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기회들이 이제 조만간 계속해서 이렇게 표면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일단은 수익이 많이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적 개선, 그리고 이게 1, 2년짜리 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우디가 경제 체질을 바꾸는 거죠. 우리가 알고 오일이라는 국가에서 뭔가 또 다른 걸로 바뀌는 건데 무엇으로 바꾸겠다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관광이다, 방산이다, 수소다. 세 가지 핵심인 거. 그걸 위해서 수많은 인프라 또는 관련 어떤 건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요것과 연관해서 관련 기업들을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지금 시장은 좀 어렵지만 향후 시장이 안정되고 난 뒤에 또 다른 기회가 네.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우디가 뭐 관광이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사우디 네옴시티가 결국 두바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리브라 그래서 골프도 이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막 그렇죠. 투혼도 하고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비키니도 있게 네네. 해준다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에서 이렇게 관광할 수 있는 거고 또 사우디에 있는 여러분들 거기가 우리가 이슬람의 메카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안 가더라도 이슬람을 믿으시는 분들은 성지순례 코스예요. 그러다 보니 그 인구만 대단히 많이 흡수해도 된다라고 보는 거고 네. 여기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관광객들을 몇 명으로 늘리겠다라는 것도 나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려면 기반 시설이 다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네옴시티가 됐는데 미사일 날라오면 아무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방어 체계도 구축되어 있을 거고. 그래서 사우디엔 이해를 일단 사우디 빈살만이 왜 이런 고민을 했고 살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수혜가 될 수 있는지는 사우디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시장을 보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늘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이제 늘 미국이 뭐 이런 저런 방식으로 이제 영향력을 좀 행사했고 중동에서 그래도 꽤 큰 나라 중에 하나 이제 사우디랑 네. 이란 예전에 이제 이란이랑 더 친하다가 또 사우디랑 그렇죠. 친하 이게 이제 조율을 또 하면서 나름 또 갈등도 유발시키기도 하고 뭐 좀 친하기도 전에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지금 만약에 사우디가 이렇게 조금 뭐 반미 혹은 좀 원미로 이렇게 이제 가는 상황이 됐을 때 결국은 다시 이제 중동의 뭐 맹주 중에 하나인 이란을 좀 키워서 또 갈등을 유발시킨다든지 뭐 이럴 가능성은 사실 좀 얼마든지 있죠. 있는 거 사실은 아니겠습니까? 갈등에 대한 소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은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또 관계가 있는 국가가 사우디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하고 또 이란은 정반대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물론 이제 적도 없는 거고 뭐 친구도 없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안을 수 있는 건 이란이라기보다는 이란하고는 관계 개선 정도인 거지 사실 크게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사우디 쪽이라고 여전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에 비해서 중동 국가들이 미국에 있는 네. 미국에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 있는 그 뭐 이스라엘 관련 그 단체들도 좀 많이 있을 거고 네네네. 이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정치를 바꾸는 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 사우디는 그 빈살만의 어떤 그 위치가 뭐 이제 견고하게 굳어졌다라고 봐도 되나요? 왕자도 숙청하는 거 못 보셨습니까? 거기 이제 더 네. 이상 쉽지가 않죠. 그거를 잡기가 쉽지 않죠. 사촌들 다 잡아들였어. 네. 다 잡아들여가지고 호텔에서 가둬놓고 유력한 조금 더 이 로얄 패밀리 중에 유력한 사람들은 리츠칼튼에 모시고 맞아요. 약간 밑에 급들 있잖아. 예?
거기는 메리아트의 모시고. 선고라고 진고라고 이렇게 네, 나눴다 그래서 이거죠? 그때 아주 호텔 업계가 아주 화제가 됐지. 아, 리츠칼튼이 메리아트보다. 거기 이제 벌써 한 4, 5, 6년 이상 된 그게 얘기잖아요. 됐지.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을 빈살만의 1인 독주 체제를 나머지 형제들이 그러면 그래 뭐 살만이가 잘하니 이렇게 넘어갈 거냐 아니면 그들 중에도 상당히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넘어갈 거냐가 아니라 네. 안 하면 죽인다 했었어요. 가스퀴즈 죽이는 거 못 보셨습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너 말 안 들으면 이 지상에서 없어질 거야라고 했기 때문에 말을 들은 거라서 그 수다이리 세븐이라는 그 일곱 왕자의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독주체제, 어차피 왕 쪽에 있는 데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면 나머지는 다 없애버려야 되는. 우리도 옛날에 왕세자가 있었으면 뭐 대군들은 거의 뭐 추풍낙엽이 되는 그런 것처럼 네. 현재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네옴시티라는 조그만 걸 보시라는 게 아니라 네옴시티는 일부분인 거고 얘네가 육상호전 사업이 네옴이 아니에요. 네옴도 있는 거고 방산도 있는 거고 관광도 있는 거고 수소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큰 틀에서 보고 나서 시간을 두고 뭐 지금 당장 하시라는 얘기도 아닌 거고요. 시간을 두고 얘들이 좀 더 구체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수혜를 얻을 수 있는지 같이 공부해보고 네. 된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베팅해보자는 의미 정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사우디 이야기 우리 또 이선엽 부장님이 또 친절하게 또 알려주셨고요. 또 공부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함께해주신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